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박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우주에서 불을 켜는 호모 스페이스쿠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수다에서는 고전과학교양서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3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랑 같이 매년 함께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530여 종이나 되는 도서들이 신청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50종의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수과학도서를 국내의 다양한 한 1000여 개 기관한테 17,000권 정도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은 책이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책의 겉장을 보면 호모 스페이스쿠스라고 큼지막한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호모는 인간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스페이스쿠스는 우주에서 돈을 번다는 신조어를 저자가 합성한 말로 우주에서 돈을 버는 인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고3님도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조그만 텍스트로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꽤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때까지 우주 개발이라는 게 사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이 국가랑 협력해서 우주 개발에 나서면서 새로이 도래한 시대가 뉴 스페이스 시대라는 거죠.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향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는 우주로 더 나가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뉴 스페이스 시대가 대항해 시대와 유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사실 콜럼버스도 에스파냐 황실,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 있잖아요.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콜럼버스 그때 제안한 그 자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대륙을 발견하면 그 땅에 난 수입 10%랑 자기가 식민지로 만들면 거기 총독을 시켜달라. 좀 과도한 제안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제안을 다 안 들어줬는데 이사벨 여왕만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선견지명이 있었다. 콜럼버스한테 뭔가를 느꼈나 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매력을 느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에 되면 막 탐험이랑 개척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긴 합니다. 신대륙에 대한. 그래서 유럽에 막대한 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는 완전히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전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인류사의 엄청난 대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근데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 스페이스를 알아보고 블루 오션이라고 불리는 우주 개발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3님, 이 책을 보니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우주 강대국들이 50년 만에 다시 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달일까요? 사실 이게 달이 또 인간의 상상력을 좀 자극을 하는 거죠. 지구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죠? 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래서 최초로 달에 간 게 어디죠? 누구죠? 무슨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그 아폴로 11호 그렇죠. 우주선이죠. 네. 그렇죠. 11호잖아요. 네네. 11호면 앞에 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부터 시작했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많은 우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달에 가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당시에 또 사람들 좀 아시는 분 아는데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있습니다. 소련이 사실은 먼저 최초로 유인 우주 비용을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 비행사, 요건 좀 어려워. 누굴까요? 쉬운데요? 역시. 유리 가가린이잖아요. 우리 첨달기술관에 가면 유리 가가린 상이 있어요. 근데 요게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랑 해서 함께 기증해 준 거예요. 지금 다시 달의 유인 탐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미국이 하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누군지 아시죠? 달의 여신이면서 그 아폴로랑 쌍둥이 아닌가요? 아니 이거 내가 할 말까지 다 해버렸어. 와, 저 장난 아닌데? 아. 너무 많이 아시는데? 이게 사실은 달의 여신이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정한 게 있어요. 뭐냐? 아르테미스 여신이잖아요. 네.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게 그 목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폴로랑 아르테미스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프로젝트가 연결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모든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는 거네요. 다 계산된 겁니다. 네. 그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를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 그리고 로키드 마틴 등과 협업으로 전환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이게 과거의 나사라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거든요.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랑 나사 간의 연관성이 되게 커지게 됐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적인 정부기관 이제 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2017년에 그 유명한 스페이스X가 펠컨 로켓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딱 쏴요. 이게 우주에서 돈 버는 일, 우주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1960년대 아폴로 우주선이 달 궤도 방식의 랑데부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랑데부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에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면 여러 방식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랑데부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탁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령선이랑 달 착륙선 모듈이 있는데요. 사령선은 달 궤도로 계속 돌고 있고요. 착륙선만 착륙을 해서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이제 2단으로 구성된 착륙선 모듈 중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쭉 달 표면에서 이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빙빙 돌던 사령선 모듈이랑 딱 도킹을 하는 거죠. 네. 우주인은 사령선 모듈로 옮겨 타고 달 착륙선을 버린 다음에 지구로 귀환을 하는 거죠. 우주에서 그냥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만난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우주에서 이렇게 랑데부 하는 그거를 지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뭔가 로망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 허브볼판에서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우주 공간에 시커먼데 거기서 그냥 못 만나면 끝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공포를 느꼈다고 그래요. 사실 이 방식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인가 하면 사령선이 고장이 딱 나. 그렇게 되면 착륙선 모듈을 그 긴급 구조선으로 해가지고 그걸 타고 그냥 지구로 귀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아폴로 13호입니다. 이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일 겁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있었다니 더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그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뉴 스페이스 있으니까 당연히 올드 스페이스 있을 거잖아요. 올드 스페이스라는 게 우주 개발 초기 되면은 방위산 업체들이 있어요. 전통의 방위산, 보잉 같은 회사들인 거죠. 보잉 같은 전통의 항공 우주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그런 정치적 특성이 아주 강한 사업들을 말하고요. 근데 최근에 뉴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민간 우주 신생 기업들이 돈이 되는 이런 상업적 성격이 강한 우주 개발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 우리 뭐 잘 아는 스페이스X 아까 언급하신 블루 오리진 같은 곳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나사의 역할은 줄어들고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우주 정거장에 이제 화물 이렇게 날라주는 화물 운송 같은 거는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해서 돈을 벌게 하고요. 근데 나사는 민간이 이게 나서기 어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심우주 개발 같은 거.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2의 이 아폴로 계획이라는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유인 화성 탐사 같은 것들은 나사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에도 뭐 계속 언급이 되는 스페이스 X 그게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X가 4만 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울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전 세계 인터넷 공급망을 뭐 그 공급해주겠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천문학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도는 좋은데 하늘에 이제 초소형 위성들을 쫙 띄우잖아요. 그러면 빛을 반사할 거 아닙니까? 빛을 반사하면 천체 관측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 현재 예를 들어서 칠레에 건설되고 있는 대형 시놉틱 서베이 망원경이 있대요. LSST라고 합니다. 요게 암흑 물질이랑 암흑 에너지 흔적을 찾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제 심우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겠다는 것들이 목적인데, 요 LSST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저거 다 띄우면 뭐 한 20% 정도는 자기들 이미지 쓸 수도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럼 지구 밖에도 망원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허블 망원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망원경 그렇죠. 하면 허블인데 그렇죠. 그게 망원경. 지구 밖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망원경의 왕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약간 로망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 밖에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대기권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능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곧 완전히 퇴역한다고 합니다. 그래비티 아시죠? 네. 그래비티 영화 보셨어요? 예, 봤어요. 보면 그게 시작이 이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들의 요거 조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실적인 영화가 된 거죠. 네. 보통 천체 관측하면 높은 산이나 도심과 많이 떨어진 곳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에도 천문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도권에 있지만 밤이면 주변에 빛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체 관측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1월에 중국의 달 탐사선인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함으로 달 탐사가 세계 여러 나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살짝 얘기는 했지만 1950년대에는 구소련이 이제 루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루나 1호부터 최초의 달 탐사선을 발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계속 이제 구소련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 표면에 처음 충돌하고요. 네. 달 뒷면 사진은 또 전송했고, 달 표면 착륙도 성공하고,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었고, 토양도 채취하고, 무인 로버를 달에 착륙까지 했습니다. 루나 24호까지 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또 재밌는 게 인간이 눈으로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달의 앞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요게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 주변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공전을 하는데 자전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느려가지고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 같아요. 한 27일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음력이 올해 27일 조금 정도 되잖아요. 그 주기랑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면서 요렇게 도니까 보이는데 계속 요 앞면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구소련에 항상 뒤처져 있던 미국의 반격도 대단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요게 계속 뒤처져 있다가 보면 되다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죠. 이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딱 굉장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앞서 나가게 되겠다. 정치적 결단한 거죠.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걸 딱 선언을 하니까 뭔가 이제 가슴이 확 벅차오르잖아요. 그래서 1969년에 그 아폴로 11호가 유인 달 탐사선으로 옥토끼가 있다는 그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사건인 거죠. 근데 쭉 그 이후에 뭐 정권 따라서 뭐 이렇게 되다가 안 되다가 막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쇼맨십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달 탐사에 불이 확 붙은 거죠. 네.
우주 개발에 뭐 구소련하고 미국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인도가 핵 보유국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이제 분쟁이 있어요. 파키스탄도 굉장히 대국이거든요.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인도에는 찬드라얀이라고 찬드라얀 탐사선이 있습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로 달 탐사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공위성을 얹으면 인공위성 쏘는 거고요. 거기다 핵탄두를 얹으면 핵미사일을 쏘는 거죠. 네. 찬드라얀 탐사선이 달에서 물도 발견할 목표로 가지고 있고 특히 핵융합 원료가 있어요. 헬륨3라고 요거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헬륨3라는 게 사실 지구에는 거의 없는데요. 대기가 없는 대기가 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헬륨3들이 고스란히 쌓여져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이렇게 달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옛날 같으면 단순히 달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이제 했었는데 달을 지금은 지속적인 우주 탐사 전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달 궤도에다가 미니 우주 정거장을 이제 달 궤도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목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유럽, 뭐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게 요즘은 확 떠오르는 건데요. 자원 개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륨3 같은 거는 100톤만 가져와도 전 세계에서 1년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핵융합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우주 탐사에서 비즈니스 개념으로 전환이 탁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달은 중요한 곳이 되는 거네요. 우주 탐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기술들도 잉태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요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나사가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우주인들한테 우주선한테 음식을 이렇게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물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전자레인지. 그렇죠. 이거 필수품 아닙니까? 전자레인지 없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주선의 식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과 장치를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용된 게 뭐겠습니까? 그 정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데 이게 메모리폼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 매트리스 이런 게 있는데 로켓 발사하면 우주인한테 충격이 확 오잖아요. 엄청 흔들리. 그렇죠. 네. 그걸 덜 받게 해서 만든 거에서 온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공 청소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력이 없으니까 우주 먼지를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공 청소기. 이거 말만 들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초기에 우주 산업이란 걸 만들어주는 우주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MRI, 뭐 CT 이런 거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됐던 걸 의료 분야에 다 적용을 한 거거든요. 산업의 한 분야가 다른 많은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많은 우주 강대국들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럼 우주로 나가야 하나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미국이랑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게 이 분야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비교적 최근에 짧은 시간이고 적은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나사의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랑 맞먹습니다. 한 20조 그만큼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우주 탐사라는 게 막연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영토 개척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또 자체 기술 개발해가지고 우주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든 것도 실제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우리가 처음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탑클래스로 잘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우주 개발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게 요게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책에 나옵니다. 이제 2020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가 환경감시 탑재체라고 그러는데요. GEM 그거를 장착한 천리안 위성 2호, 2B호를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구 대기에서 관측되는 세 개의 환경 탑재체 가운데 첫 번째로 발사됐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나사도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위성 본체를 만들 기술력은 있는데 이 위성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탑재체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체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수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사실 많은 발전이 필요한 거죠.
우주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발사체하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그리고 지구 이외의 천체에 가서 탐사 활동을 하는 우주 탐사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발사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로켓이라고 우리가 다 부르잖아요. 로켓 발사체 하면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로켓 하면 먼저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발사체 기술이란 게 이게 국가 간 이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군사 기술이랑 직결이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인 거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MTC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통제 체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삼국의 기술 수출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접근하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체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 발사체 하면 아시죠? 나로호. 그쵸. 나로호 발사했는데 요건 사실 러시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누리호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거죠. 그래서 누리호에 항상 붙는 게 한국형 그렇죠. 발사체 이게 붙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발사체를 가지고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의 길이 열릴까요? 근데 성공을 했다고 해도 두 가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을 쭉 해서 비용을 확 떨어뜨려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낮춰야 되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로켓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발사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상용화를 하려고는.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이제 유럽의 아리안5 로켓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99%까지 된다고 하네요. 네. 기술 개발이 핵심인 것 같은데 상용화의 길은 좀 멀고도 먼 것 같긴 한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2020년에 발사할 달 궤도선에 실릴 탑재체 중에서 나사의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그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난 미국이 왜 우리나라의 위성에 나사의 탑재체를 달에 보내는 거예요? 요게 사실 우주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간 협상을 통했거든요. 나사는 탑재체를 싣고 우리나라는 심우주 통신이나 항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거죠. 네. 나사가 우리의 달 궤도선의 탑재체를 달 정도이면 달의 음영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2024년에 미국이 이제 달의 남극에다가 우주인을 착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남극에. 그러면 남극의 음영 지역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달 궤도선을 띄운다고 하니까 거기에 숟가락이 아니고 협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주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나라마다 우주청이 있는데 그 우주청이 특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미국의 나사는 너무 많이들 아시잖아요. 일단 패스하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에도 우주청이 있어요. 여기 좀 재밌는 게 아랍에미리트 석유로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 왕정 국가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가능하고 왕정이다 보니까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룩셈부르크 우주청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가 좀 소국이잖아요. 네. 딱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소행성에 있는 풍부한 광물을 노리고 있어요. 금이랑 텅스텐 이런 광물 자원을 채굴 할 수 있도록 법제도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타겟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 우주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우주정거장이랑 우주왕복선에서 로봇팔은 다 캐나다 우주청이 거의 다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 나라별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IT 기술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게 IT 기술이다 보니까 인공위성 같은 데서 나오는 우주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을 하는 인프라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방송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주 정보 활용 산업이라는 거를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새로운 신산업인 거죠. 그거를 요 책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달을 넘어 그 너머의 행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이제는 행성을 이용한 상업성을 취하려는 시대까지 발전하다니 어떤 것이 상상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화가 빠르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한다면 꿈과 현실을 모두 실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과학책 수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자팍다식하게 설명해 주신 고3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